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에 살고 있는 평범한 60대 여성입니다. 늘 사연을 듣기만 하다 처음으로 이렇게 글을 써보는데요. 다름이 아니라 제 하나뿐인 아들과 며느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서요. 제가 살면서 겪은 가장 경악스럽고도 기막힌 일이 이 아들 내외와 연관돼 있거든요. 충격적인 반전과 속 시원한 사이다 결말이 기다리고 있으니 꼭 끝까지 들어주세요.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저희 가족 소개를 간단히 해드릴게요. 남편은 작은 회사를 운영하고 있고요. 저희 부부 사이에는 자식이 둘 있습니다. 큰딸은 방송국 PD로 일하다 지금은 결혼해서 주부로 지내고 있고요. 아들은 의대를 졸업하고 대학병원에서 전문의로 일하고 있죠. 저희 시아버님이 지역에서 알아주는 유지이기도 하고 남편 사업도 잘 되는 편이라 형편은 중산층 정도라고나 할까요? 솔직히 경제적으로는 큰 어려움 없이 살아왔죠. 그런데 딱 하나, 저희 김씨 집안에도 한 가지 어려움이 있었어요. 바로 손이 귀해 대를 잇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였죠. 남편도 시어머니가 두 번의 유산 끝에 낳은 귀한 아들이었고요. 시아버지 역시 독자셨네요. 그래서 처음 제가 시집 왔을 때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말이 집안 대를 이을 아들을 낳아야 한다였어요. 하지만 그게 어디 마음처럼 되는 일이던가요. 시부모님의 압박 때문에 더 부담이 됐던 건지 뭔지 결혼한 지 3년이 넘도록 좀처럼 임신이 되지 않았죠. 그러다 간신히 찾아온 첫 아이도 딸이었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도 더는 안 되겠다 싶으셨나 봐요. 출산 후 몸도 채 풀지 못한 저를 불러다 앉혀놓고 그러시더군요. 기껏 태어난 게 계집애니 이대로는 우리 김씨 집안 대가 끊어지게 생겼어. 아무래도 너랑 내가 조상님들께든 부처님에게든 치성을 좀 드려야겠다. 네? 치성이라면 넌 아무 말 말고 내가 하자는 대로만 해. 시어머니께서는 아들을 낳기 위해서라면 못할 게 없다는 분이셨어요. 덕분에 저는 온갖 기상천외한 일들을 다 겪어야 했죠. 그중 가장 힘들었던 건 시어머니를 따라 유명하다는 절에 가서 새벽부터 삼천배를 하는 거였어요. 무릎이 까져서 피가 날 때까지 절을 했는데도 시어머니는 정성이 부족해서 그렇다며 더 열심히 하라고 하시더군요. 그렇게 몇 달을 절에 다녔는데도 임신 소식은 없었고요. 그러자 이번엔 민간요법에 눈을 돌리시더라고요. 아들 낳게 해준다는 부적을 집안 곳곳에 붙여두는 건 기본이었고요. 아들 낳게 해준다는 정체불명의 보약을 어디선가 구해와서는 하루에 3번씩 먹으라고 하셨어요. 그 약이 얼마나 쓰고 비린내가 나던지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았는데 억지로 먹어야 했어요. 시어머니가 이거 먹고 아들 낳은 집이 벌써 3군데나 된다 라면서 매일 확인하러 오셨거든요. 하지만 그 약을 1년 가까이 먹었어도 아무 소용없었죠. 급기야 시어머니는 더 황당한 일을 벌이셨어요. 동네에서 아들만 셋을 낳았다는 아주머니를 찾아가서 그분이 입던 속옷을 받아오신 거예요. 그 여자 기운을 받아야 한다면서 말이에요. 그 아주머니도 처음엔 황당해 하시더니 시어머니가 돈을 주겠다고 하니까 자기가 입던 속옷 몇 장을 주시더라고요. 시어머니는 그걸 가져와서 제게 입으라고 하셨어요. 정말 기가 막혔지만 거부할 수도 없었죠. 아예 남의 팬티를 입는다는 게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지금 생각해도 수치심에 얼굴이 화끈거려요. 그런 제가 하늘이 보기에도 가여웠던 건지 뭔지 첫째 딸을 낳은 지 3년 만에 또 아이를 가졌는데요. 그게 바로 지금의 아들이었어요. 아들이란 걸 알고 시어머니께서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 집안 대를 이을 귀한 손재라며 온 동네에 자랑하고 다니셨죠. 덕분에 저는 임신 기간 내내 정말 조심조심 지내야 했어요. 혹시라도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나 싶어서 말이에요. 다행히 아들은 별탈 없이 건강하게 태어나줬고요. 사내에답지 않게 순하고 얌전해서 얼마나 예쁨을 받았는지 몰라요.
질풍노도의 시기라는 사춘기도 큰 문제 없이 지나갔을 정도니까요. 그뿐인가요? 신동이었다는 시할아버님의 머리를 물려받은 건지 공부도 곧잘 했어요. 서울에 있는 명문대, 그 중에서도 의대에 한 번에 철석 붙었다면 말 다 했죠. 아들은 의대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고 저희 지역에 있는 국립병원에서 인턴으로 일하기 시작했을 때만 해도 더 바랄 게 없었는데요. 이 부모 마음이란 게 참 간사하죠. 아들이 30줄이 다 되어갈 때까지 결혼은커녕 연애조차 하지 않자 조바심이 나더라고요. 시어머니 역시 얼른 결혼해 집안 대를 이을 증손주를 낳아주지 않고 뭐하냐고 성하셨고요. 아무래도 아들이 원체 일밖에 모르고 내성적인 편이라 저와 남편은 맞선이라도 주선해보려 했는데요. 아들은 그런 인위적인 만남은 싫다며 딱 잘라 거절하더군요. 저도 결혼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나중에 마음에 맞는 여자 만나면 그땐 꼭 말씀드릴게요. 집심도 제 짝이 있다잖아요. 너무 채근하지 마세요. 하지만 민준아, 너 우리 집안 3대 독자야. 그게 무슨 뜻인지 너도 알지? 그럼요. 걱정 마세요. 그때까지 속 한 번 썩인 적 없는 착한 아들이었기에 믿었어요. 역시나 아들은 그런 제 믿음을 배반하지 않고 이듬해 가을 저희 부부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말을 해줬죠. 어머니 아버지, 저 요즘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요. 결혼까지 염두에 두고 있어서 한번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솔직히 그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우리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가는구나 싶어서 기뻤거든요. 뭐 상대야 아들이 어련히 알아서 잘 골랐을까 싶었죠. 하지만 웬걸 막상 아들의 여자친구를 만나보니 마음 한구석이 불편하더군요. 아들이 의사니까 적어도 만나는 여자가 같은 병원 의사 아니면 간호사일 거라고 생각했는데요. 아들의 여자친구는 아들이 일하는 병원 앞 카페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이었어요. 나이도 아들보다 무려 5살이나 어렸고요.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대학도 안 갔다 하더군요. 그뿐인가요? 부모님이 동네에서 작게 치킨집을 한다는데 딱 봐도 집안 형편이 넉넉하지 않은 것 같았어요. 알바에서 번 돈의 일부를 부모님께 생활비로 드린다 하더군요. 아니 그럼 차라리 취업을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왜 아직도 카페 아르바이트를? 자연스레 제 표정도 그리 좋을 수가 없었는데요. 떨떠름한 제 질문에 아들의 여자친구가 머뭇거리며 입을 열더군요. 그게 제가 몸이 약해서요. 회사도 다녀봤는데 출퇴근 시간에 버스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업무 강도도 세고 그래서 몸이 확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따로 재사업하려고 알바하면서 돈 모으던 중이었어요. 그래요? 사업이라면 어떤? 그냥 작게 카페 같은 거 할 생각이었어요. 제가 커피를 좋아해서. 아무리 20대 어린 아가씨라지만 참 철딱서니가 없다 싶더군요. 더군다나 나름 저희 아들을 칭찬한답시고 저한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머님, 전에 사귄 남자들은 다 별로였거든요? 이상하게 제가 나쁜 남자만 꼬여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고 다니는 바람둥이도 있었고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근데 민준 오빠는 정말 달라요. 이렇게 성실하고 착한 사람은 처음 만나봤어요. 무슨 남자친구의 엄마, 어쩌면 시어머니가 될지도 모를 사람 앞에서 자기 연애사를 그렇게 적나라하게 얘기하나 싶어서 당황스러웠죠. 게다가 어린 나이에 벌써 남자를 여러 명 사귀었다는 말처럼 들려서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하지만 아들이 너무 좋아하는 티를 내서 우선은 별말 않고 잘 만나보라고 했는데요. 그게 화근이었던 걸까요? 아들의 여자친구를 소개받은 지 석 달쯤 지났을 무렵 아들이 저녁 먹고 나서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 하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 저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무슨 일이야? 저 미영이가 아기가 생겼어요. 그 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을 놓칠 뻔했어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안이 벙벙했는데 옆에 같이 있던 아들의 여자친구가 수줍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저희도 예상 못한 일이었는데 요즘 속이 좀 미식거리고 몸이 무거워서 혹시나 하고 병원 갔더니 그러더라고요. 아니 그게 정말이니? 네, 이제 6주 됐대요. 초음파 사진도 있는데 보실래요?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아무리 저희 집이 손이 귀한 집이라고 해도 혼전 임신이라니, 그것도 연애한 지 1년도 안 된 애들이 너무 성급한 거 아닌가 싶었죠.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이미 생긴 애를 지우라고 할 수도 없고. 저희 시어머니도 남편도 이렇게 된 거 그냥 결혼시키자고 해서 저도 어쩔 수 없이 잠자코 따랐는데요. 곧바로 양가 상견례부터 했는데 예비 사돈내외 둘 다 얼굴에 화색이 만연하더군요. 아이고, 우리 딸이 의사 사모가 된다니 어디 상상이나 해봤겠어요? 김서방이 얼굴 잘생겼지, 착실하지, 의사면서 젠체도 안 하고 저희한테도 잘하지. 아주 1등 사윗감이에요. 자식 참 잘 키우셨어요. 아, 네. 저희도 귀한 따님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사돈이 호들갑을 떨면서 저희 아들을 칭찬하는데 솔직히 저는 별로 할 말이 없더라고요. 조건만 놓고 봤을 땐 예비 며느리가 딸리는 게 많기도 했고 성격적으로도 그리 마음에 드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그런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잠자코 있던 예비 바깥사돈이 끼어들었어요. 빨리 배 더 부르기 전에 날짜부터 잡읍시다. 그리고 예물이며 예단이며 뭐 요란하게 할 게 있나요? 이미 우리 딸 뱃속에 엄청실이 대단한 선물이 들어있는데. 듣자 하니 우리 김서방이 3대 독자라면서요? 아, 예, 맞습니다. 손이 귀한 집안에 우리 딸이 아주 큰 선물 갖고 가네요. 하하하하. 자기 딸이 혼전 임신한 걸 부끄러워하긴커녕 자랑스러워하는 것 같더군요. 어떻게 보면 애가 진 걸 빌미삼아 저희가 딴소리 못하게 막아버리려고 하는 것 같기도 했고요. 뭐 솔직히 여러모로 마음이 불편한 자리였어요. 혹시 우리 아들을 일부러 노렸나 하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너무 꼬아서 생각하지 말자고 하더군요. 다른 걸 다 떠나서 민준이가 미영이를 너무 좋아하잖아. 미영이 보는 눈에서 꿀이 뚝뚝 떨어지던데. 민준이가 어디 다른 아가씨를 그렇게 보는 거 봤어? 그건 그런데 돈이야 우리도 남들만큼은 있고 민준이도 의사라서 지 처자식 정도는 충분히 건사할 수 있는 놈이잖아. 그러니 결혼은 뭐 이것저것 재고 따지지 말자고. 어차피 둘이 좋아서 하는 건데. 남편의 설득에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들이 좋다고 하고 이미 애까지 생긴 마당에 제가 뭐라고 더 반대를 하겠어요. 그렇게 예비 며느리 배가 더 불러오기 전에 부랴부랴 식을 올렸더랬죠. 하지만 어느 정도 예상했던 대로 결혼 후 며느리와 저는 그리 상성이 잘 맞지 않았어요. 저는 되도록 아들 내외 불편하지 않게 거리를 두려고 했는데요. 오히려 며느리가 허구한 날 저희 집에 찾아와 살다시피 했어요. 몸이 무거워 어디 나갈 수는 없는데 아들은 일 때문에 바쁘니 심심하다는 이유였죠. 그냥 얌전히 있다 가면 저도 뭐라고 안 할 텐데요. 입덧을 핑계로 온갖 까다로운 요구를 했어요. 한 번은 미역국이 먹고 싶다고 해서 끓여줬더니 한 입 먹자마자 숟가락을 내려놓더군요. 어머님, 미역국에 소고기 넣으셨네요? 제가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해서. 임신하고부턴 냄새만 맡아도 토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 그럼 뭐 새로 끓여다 주랴? 혹시 성게 넣고 끓여주실 순 없나요? 예전에 제주도 놀러갔을 때 먹은 성게 미역국이 그렇게 맛있었는데. 결국엔 사람을 시켜 성게까지 어렵게 구해다 미역국을 끓여줬는데요. 그것도 몇 입 먹더니만 비려서 못 먹겠다 하더군요. 그러면서 먹고 싶다는 건 또 왜 그리도 많은지. 잡채나 연포탕 같은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을 찾기도 하고요. 강정이나 달고나 같은 집에서 만드는 간식 같은 걸 찾기도 했는데요. 일하는 아주머니한테 넘기려고 해도 며느리가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던지. 제가 아주머니한테 죄송해서요. 결국은 거진 제가 다 수발을 들게 되더군요. 처음에는 임산부니까 당연히 배려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점점 요구사항이 늘어나더라고요. 나중엔 무슨 어디 맛집에서만 파는 음식을 먹고 싶다는 등, 그 계절엔 나지도 않는 딸기나 신비복숭아가 먹고 싶다는 등 어찌나 사람을 곤란하게 하던지요. 어느 날은 김치찌개가 먹고 싶다고 해서 또 끓여다 줬는데요. 한 입 먹자마자 바로 말을 바꾸더군요. 어머님, 김치찌개 맛이 너무 자극적이에요. 임산부가 매운 거 먹으면 아기 피부에 안 좋다고 하던데. 그럼 뭘 어떻게 해줄까? 다른 거 해줘?
혹시 백숙이나 삼계탕 같은 것도 가능할까요? 한약재 넣지 말고 그냥 담백하게 해주세요. 그냥 사 먹는 건 안 되겠니? 요 앞에 삼계탕으로 유명한 집이 있는데. 에이, 그런 데는 조미료 범벅일 거 아니에요. 다른 몸에 나쁜 것도 뭘 넣었을지도 모르고요. 결국 시장에서 백숙 재료를 사와서 정성껏 끓여줬는데요. 이번엔 또 다른 트집을 잡더군요. 어머님, 이거 좀 기름져요. 기름기 다 걷어내주세요. 그리고 소금도 너무 많이 넣으신 것 같은데 임산부가 짜게 먹으면 안 되잖아요. 물 좀 더 넣고 다시 끓여주시면 안 돼요? 며느린 정말 까다로웠어요. 뭘 해줘도 트집만 잡고 입으로만 고맙다 감사하다 할 뿐 자기가 먹은 그릇조차 개수대에 담가두질 않았죠. 심지어 임신한 지 20주 정도가 됐을 무렵 병원에서 은근하게 성별을 알려줬는데요. 아무래도 아들인 것 같더군요. 며느리가 정말로 뱃속에 4대 독자를 품고 있었던 거죠. 그러자 며느리는 의기양양해진 걸까요? 요구가 더욱 구체적이고 까다로워졌어요. 어머님,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봤는데요. 임산부는 유기농 음식을 먹어야 한대요. 유기농? 네. 농약이나 화학 첨가물이 들어간 음식은 태아에게 안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밖에 음식은 앞으로 절대 안 사 먹으려고 하는데 어머님이 저 먹을 음식 좀 만들어 주실 수 있죠? 유기농으로만요. 그럼 그냥 사람을 하나 쓰는 게 어떠니? 민준이한테 얘기하면 에이, 생판 얼굴도 모르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요. 음식에 무슨 짓을 할 줄 알고요. 그냥 지금처럼 어머님이 해주시면 안 돼요? 그냥 어머님 아버님 드시는 음식에 양만 좀 더 해주시면 되는 일인데 두 분도 이 기회에 유기농으로 싹 다 바꾸시면 건강에도 좋잖아요. 급기야 며느린 제게 삼시세끼를 전부 다 차려달라고 요구했어요. 그것도 유기농 재료로만 말이죠. 맘 같아선 거절하고 싶었는데요. 시어머니가 귀한 4대 독자 품고 있는 손주 며느리 말이라면 다 들어주라며 엄포를 놓으신 통에 그럴 수도 없었어요. 결국 울며 겨자 먹기로 며느리 입으로 들어가는 삼시세끼를 제가 챙기게 됐는데 며느린 마치 자기가 제 고용주라도 되는 양 식재료 구입부터 요리 과정까지 까탈스럽게 확인하더군요. 어머님, 이 쌀 유기농 맞나요? 포장지 좀 보여주세요. 그리고 이 야채들도 원산지 다 확인해주세요. 요즘은 가짜 유기농도 많다고 하던데 확실한 곳에서 구매하신 거 맞죠? 한 두어 달 그렇게 며느리 수발을 드니 정말 힘들더라고요. 며느리는 그냥 방에서 TV 보거나 핸드폰만 하고 있는데 전 온종일 주방에서 종종거려야 했어요. 유기농 재료를 사러 멀리까지 왔다 갔다 하고 요리할 때도 천연 조미료로만 맛을 내야 하고 신경 쓸 게 많다 보니 정말 지치더라고요. 결국 저는 참다 남편한테 얘기했어요. 여보, 새아가 말이야. 더는 우리 집에 오지 말고 밥도 알아서 챙겨 먹으라고 하면 내가 너무 못된 시어머니일까? 왜? 우리 집에서 밥 먹는 게 영 당신이 불편해? 아이, 불편하다 뿐이야. 유기농으로만 밥 해달라는 통에 내가 얼마나 힘든데 부엌 불 앞에서 떠나질 못한다고. 뭐? 설마 새아가 밥을 당신이 다 직접 차려주는 거야? 일하는 아주머니 두고 왜? 아이, 다른 사람은 못 믿겠다잖아. 아니, 그게 말이 되는 일이야? 남편은 그때까진 일하는 아주머니가 요리를 전담하고요. 전 그냥 상이나 차려주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더라고요. 심지어 며느리가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누워만 있다 밥상을 받아먹고 있었다는 건 꿈에도 몰랐더군요. 아무리 임신을 했어도 그렇지 엄연히 당신이 윗사람이고 여긴 시댁인데 어떻게 그렇게 행동할 수가 있어? 민준이도 이 사실 알아? 남편은 화가 단단히 나서 바로 아들부터 찾았어요. 저는 아들에게도 지금까지 있던 일을 솔직하게 얘기했는데요. 기가 막히게도 아들은 며느리 편을 들더군요. 그 사람은 그냥 어머니가 장모님같이 편하고 좋아서 그랬을 거예요. 다른 나쁜 뜻은 없이 순수하고 착한 사람이잖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임신 중인데 어머니가 좀 참아주시면 안 돼요? 그 말에 남편이 더 화가 났나 봐요. 야, 민준아, 네 어머니가 지금 새아가 밥 해주려고 하루 종일 부엌에서 살다시피 하는 거 알아? 일하는 아주머니 두고 왜 네 어머니를 부려먹는 거야? 부려먹다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럼 뭐야?
삼시세끼 다 차려달라고 하고 유기농으로만 해달라고 하고 이게 정상이야? 점점 커져가는 남편의 언성에 아들 역시 점점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아버지, 제 와이프가 지금 임신 중이라고요. 좀 배려해 주시면 안 돼요? 삼시세끼 밥 차려주는 게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그럼 네가 해주면 되겠네. 새아가 삼시세끼 밥 차려주든 사주든 네가 알아서 해라. 새아가가 임신했다고 해서 네 어머니 한여 부리듯이 할 순 없어. 한여라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그 사람이 진짜 작정하고 어머니한테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닌데 진짜 너무하시네요. 그럼 알겠어요. 집사람한테 다시는 어머니 아버지 집에 오지 말라고 할게요. 그럼 되죠? 아들은 그렇게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날 아들이 어떻게 말을 전했는지 며느리가 연락도 없이 찾아왔어요. 눈이 빨갛게 부어있는 걸 보니 많이 운 것 같더군요. 어머님, 아버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며느린 저희 앞에서 다짜고짜 펑펑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너무 철없게 굴었나 봐요. 어머님께 너무 많은 걸 부탁드린 것 같아서 정말 죄송해요. 거듭 사과하는 며느리를 보니 괜히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그깟 밥 차려주는 게 뭐라고 이렇게 일을 크게 만들었을까 후회도 됐고요. 아가 아니다. 네가 뭘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아니에요. 사실은요. 제가 아기 생기고 나서 많이 부담스러웠거든요. 솔직히 저에 비해 그이가 너무 잘난 게 많잖아요. 저는 고졸의 카페 알바생이었고 집도 별 볼 일 없었는데 그이는 의사에 어머님 아버님도 잘 사시고 솔직히 애 생긴 거 아니었으면 결혼 못했을 거 저도 알아요. 그래서 뱃속의 아이가 그만큼 더 소중했어요. 지금이야 아들인 걸 알지만 성별 확인되기 전엔 할머님이 바라시는 대로 꼭 아들이어야 하는데 딸이면 어쩌나 미칠 것 같았고요. 지금도 내가 뭘 잘못해서 아이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어쩌나 걱정돼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고 더 예민하게 굴었나 봐요. 죄송해요, 어머님. 어머님을 괴롭힐 의도는 정말 조금도 없었어요. 전 그저 친정엄마는 너무 멀리 있고 의지할 사람이 어머님밖엔 없어서. 며느리의 말을 들으니 제가 너무 속이 좁았나 싶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여전히 못마땅한 표정이었어요. 그래 미영아, 네 마음도 이해는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네 시어머니 그렇게 못살게 굴면. 맞아요. 제가 정말 잘못 생각했어요. 어머님이 저를 위해 그렇게 많은 걸 해주신 건데 감사하다는 말씀도 제대로 못 드리고. 며느린 계속 눈물을 흘리며 사과했어요.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어머님께 패기치지 않을게요. 제가 너무 철없었어요. 아니야. 나야말로 네 마음을 좀 더 이해했어야 하는 건데 미안하다. 저는 재빨리 며느리를 일으켜 세웠고요. 좋은 말로 달래준 뒤 돌려보냈어요. 그렇게 사건은 잘 마무리되는 듯 했는데 며느리가 돌아간 다음 날 갑자기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미영이 병원에 입원했어요. 뭐? 갑자기 왜? 유산 위험이 있다고 해서요. 어제 본가 다녀온 후부터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그 소식에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허둥지둥 병원으로 달려갔는데 웬걸 이미 시어머니가 와 계시더군요. 며느리에게서 연락을 받고 왔다 하시대요. 시어머니는 절 보자마자 노발대발하셨어요. 내가 그렇게 손주 며느리 잘 챙기라고 얘기했는데 도대체 뭘 어떻게 했길래 애가 스트레스 받아선 유산까지 할 뻔해. 어머니 그게 아니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얘기 다 들었다. 어제 손주 며느리가 너 찾아가서 무릎 꿇고 사죄까지 했다며. 우리 집안 4대 독자 품고 있는 귀한 며느리 네가 얼마나 구박했으면 이런 일이 생겨. 만약에 정말 유산이라도 한다면 너 그땐 어떻게 할 셈이냐. 시어머니에게 한바탕 야단을 맞고 나서야 며느리가 입원한 병실로 들어갈 수 있었는데요.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얼굴이 창백해 보이더군요. 저희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몸을 일으켜 세웠고요. 시어머니가 황급히 다가가 그런 며느리의 손을 잡았어요. 아가, 몸은 좀 괜찮니? 할머님, 아직은 괜찮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며칠 더 입원해서 지켜봐야 한대요. 정말로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래? 다른 이유는 없고? 네. 사실 요 며칠 밥도 잘 못 먹고 내내 울기만 했거든요. 그랬더니 기력이 쇠해서 애기한테도 영향이 갔나 봐요.
죄송해요. 제가 더 조심했어야 하는 건데.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절 째려보시더군요. 봐라. 이게 다 너 때문 아니냐? 새아가 밥 좀 차려주는 게 뭐 대수라고.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며느리가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니에요, 할머님. 제가 어머님한테 너무 예의 없게 굴었어요. 어머님도 오죽 힘드셨으면 아버님이랑 그 이한테 얘기를 했겠어요. 며느리는 그렇게 말하면서 흘낏 저를 바라봤는데요. 제가 너무 꼬인 걸까요? 마치 제가 임산부를 괴롭힌 나쁜 시어머니라는 것을 은근히 어필하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의사 앞에선 쏙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임산부는 안정이 제일 중요합니다. 무리하지 마시고 충분히 쉬게 해주세요.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마시고요. 의사의 말에 아들이 절 원망스럽다는 듯 쳐다봤어요. 결국 며느리는 그 뒤로도 사흘을 더 입원했는데요. 그 사이 저는 정말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진짜 내가 며느리를 다그쳐서 이런 일이 생긴 걸까? 진짜 아이가 유산이라도 되면 어쩌나 하고 말이죠. 그러니 며느리가 태어난 뒤 어떻게 집에서 가만히 편하게 있었겠어요. 며느리가 괜찮다고 하는데도 매일 집으로 가서 살림살이를 봐주고요. 며느리 먹을 삼시세끼도 정성껏 차려줬죠. 그렇게 해서 며느린 또다시 아무것도 안 하는 생활로 돌아갔어요. 저와 남편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혹시라도 또 무슨 일이 생길까봐 말이죠. 그런 고생 끝에 손주가 태어났을 땐 정말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떡두꺼비 같은 사내애였는데 며느리를 닮아 여자애처럼 곱상했죠. 손주가 태어나 기쁜 것도 있었는데요. 솔직히 이제 며느리 뒤치다꺼리에서 해방되겠구나 싶어서 기쁜 것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웬걸? 며느린 산후조리원을 퇴소하자마자 제게 전화해 그러더군요. 어머님, 제가 아직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서 그런데 혹시 와서 애 좀 같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뭐? 내가? 아니 그렇게 힘들면 시터를 하나 쓰는 게 다른 사람들은 믿을 수가 있어야죠. 조리원에서 다른 엄마들 말 들어보니까 이상한 시터 진짜 많더라고요. 알게 모르게 애 때리고 꼬집는 사람들도 많고요. 그 말 듣고 났더니 무서워서 그냥 어머님이 봐주시면 안 되나요? 어머님이 제일 믿을만 하잖아요. 할머님도 어머님한테 맡기라던데요. 며느리는 그 사이 저희 시어머니한테도 허락을 받아놨더라고요. 결국 저는 울며 겨자 먹기로 손주를 돌보게 됐어요. 처음엔 그래도 낮에 잠깐 들러서 봐주는 정도였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며느린 젖이 안 나온다며 수유를 다 저한테 맡겼어요. 갓난아기는 2-3시간에 한 번씩 젖 먹여야 하는 거 아시죠? 어머님, 밤중 수유도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제가 아직 몸 회복이 다 안 돼서요. 애기 울음소리 들어도 못 일어나겠어요. 아무리 그래도 내가 어떻게 밤중 수유까지도 맡아 하니. 나도 잠은 집에 가서 자야 하는데. 저희 집에 빈 방 많은걸요. 그이한테 얘기해서 방 하나 어머님 방으로 잘 꾸며둘게요. 불편하시지 않게 침대나 옷장 같은 것도 다 사두고요. 제발 부탁드려요, 어머님. 어머님이 육아 경험이 더 많으시잖아요. 전 아직 서툴러서 혹시 실수라도 하면 어떡해요. 결국 저는 아들 집에서 함께 지내면서 손주 육아를 전담했어요. 기저귀 갈기, 수유, 목욕 등 모든 걸 제가 다 했죠. 새벽 2시든 4시든 아기가 울면 제가 달려가야 했네요. 남편은 뭘 그렇게까지 하냐고 못마땅해 했는데요. 아들이 임신 중 며느리가 유산할 뻔했던 일을 들먹이니까 더는 아무 말도 못하더군요. 시간은 빠르게 흘러 손주도 어느덧 유치원에 입학할 나이가 됐는데요. 그쯤엔 시어머니도 돌아가시고 저도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가 남편과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여전히 손주를 돌보는 건 제 몫이었는데요. 며느리가 그쯤에 대학에 들어가 그림을 배우기 시작해서 아이를 볼 수가 없었거든요. 솔직히 남의 손에 맡기든 니들이 알아서 키우든 하라며 모른 척할 수도 있었겠지만 제가 갓난쟁이일 때부터 봐온 손주를 차마 외면할 수가 없더군요. 그래서 거의 매일 며느리 집으로 출근하다시피 해 손주를 봐줬는데요. 아들도 그쯤엔 레지던트를 마치고 정식 의사가 돼서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할 정도였고요.
그나마 며느리만 얼굴을 볼 수 있었는데요. 며느린 공부하는 게 뭐가 그리도 바쁜 건지 도무지 집에 붙어있는 날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날도 아들네외 집에서 혼자 손주를 돌보고 있었는데요. 유치원에 다녀온 손주가 제게 그림을 한 장 내밀더군요. 할머니 이거 봐. 내가 유치원에서 그렸어. 우리 가족. 아유, 우리 강아지 유치원에서 그림 그렸어. 할머니도 있어? 그럼 당연하지. 이건 나고 이게 할머니야. 여긴 할아버지. 손주는 기특하게도 제 엄마 아빠 외에도 저와 남편까지 그려줬는데요. 콩깍지가 끼어도 단단히 끼었는지 그 나이 또래보다 훨씬 잘 그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흐뭇하게 한참 들여다보고 있는데 뭔가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발견했어요. 바로 아들의 얼굴 위에 안경이 씌어져 있는 거였죠. 저희 아들은 안경을 안 쓰는데 말이에요. 그 나이대 애들이 별 생각 없이 그린 그림인 만큼 그냥 그럴 수도 있지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겠지만 왠지 모르게 찝찝하더라고요. 그래서 손주에게 물어봤죠. 강아지, 이건 뭐야? 아빠 얼굴에 안경을 왜 그렸어? 아빠는 안경 안 쓰잖아. 아닌데 쓰는데. 쓴다고? 이 할미가 못 본 새 아빠 눈이 나빠졌나? 응, 아빠는 안경 써. 가짜 아빠는 안 쓰는데 진짜 아빠는 써.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어서 더 물어봤죠. 뭐? 진짜 아빠? 그게 무슨 말이야? 진짜 아빠는 뭐고 가짜 아빠는 뭐야? 안 돼. 엄마가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랬어. 할머니한테는 특히 비밀이라고 했어. 손주의 천진한 대답에 제 속은 더욱더 심란해져 갔어요. 아무래도 며느리가 돌아오면 자세히 물어봐야겠다 결심했는데요. 바로 그때 어디선가 전화벨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어요. 제 핸드폰은 아니었고 소리를 따라 뛰어가 보니 안방 장롱 속에서 나는 소리더군요. 며느리가 아침에 급하게 나가면서 핸드폰을 두고 간 것 같았어요. 잠시 망설이던 저는 전화를 받았는데요. 제가 미처 뭐라고 입을 열기도 전에 상대방이 와다다 말을 쏟아내더군요. 자기 뭐해? 우리 아들 잘 있는 거 맞지? 연락이 통 안 돼. 걱정되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처음엔 잘못 건 전화인 줄 알았는데요. 제가 아무 대답이 없자 남자가 다시 입을 열더군요. 여보세요? 박미영. 미영아, 왜 대답이 없어? 잘못 걸려온 전화가 아니었어요. 남자는 분명하게 며느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거실에서 놀고 있던 손주가 달려와 제 팔에 매달렸어요. 아빠다. 그거 아빠 전화 맞죠? 뭐? 아빠라니. 아빠, 나 준호야. 아들, 거기 지금 누구랑 있어? 엄마랑 있는 거 맞아?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인가 머리가 멍해졌어요. 내 손주에게 자기 아들이라 부르는 낯선 남자와 그런 남자를 아빠라 부르는 내 손주. 전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아 온몸을 덜덜 떨었죠. 아닌데, 나 할머니랑 있는데. 뭐? 너네 할머니랑 있다고? 엄마는? 엄마는 없어. 어디 또 나갔어. 손주의 말에 남자는 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뒤늦게 통화 상대가 며느리가 아닌 제3자라는 걸 눈치챈 것 같았죠. 제가 뭐라 미처 따질 새도 없이 뚝 전화가 끊겨버렸고요. 다시 걸어봤지만 부재중으로 넘어가더군요. 저는 손주의 어깨를 붙잡고 물어봤어요. 준호야, 이 아저씨가 누구야? 왜 아빠라고 불러? 그게 엄마가 말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괜찮아. 지금 할머니도 이 아저씨랑 통화했잖아. 이 사람이 아까 네가 말한 진짜 아빠, 가짜 아빠 뭐 그런 거야? 응, 이 아빠가 진짜 아빠야. 의사 아빠는 가짜 아빠고. 그 말에 뒤통수를 한 대 얻어맞은 것처럼 정신이 멍해졌어요. 이 남자가 가짜 아빠가 아닌 제 아들이 가짜 아빠라뇨. 제가 받은 충격을 아는지 모르는지 손주가 해맑은 얼굴로 다시 입을 열었어요. 엄마가 말해줬는데 곧 진짜 아빠랑 새 집에서 살 거래. 근데 할머니는 안 데리고 간대. 할머니 가짜 아빠랑 살아야 한다는데 내가 엄마한테 말해줄까? 할머니도 같이 살자고? 그 가짜 아빠가 의사 아빠야? 김민준, 내 아들? 응. 근데 난 그 아빠는 싫어. 맨날 일만 하고 병원에서만 살아. 나한텐 관심도 없어. 난 진짜 아빠가 더 좋아.
선물도 많이 사주고 빠방놀이도 해주고 맛있는 것도 사줘. 모든 게 밝혀지는 순간이었어요. 제가 젖먹이 때부터 키운 손주가 실은 다른 남자의 아이였다는 게, 며느리가 저와 아들을 속이고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는 게, 저는 충격에 덜덜 떨며 한참을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죠. 그런 제가 이상했던 걸까요? 손주가 제 어깨를 잡으며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할머니 왜 그래? 어디 아파? 아니야 준호야. 할머닌 괜찮아. 할머니, 난 할머니 좋아해. 엄만 할머니 안 데리고 간다고 했는데 난 할머니랑 같이 살고 싶어. 그러니까 슬퍼하지 마. 할머니 내가 엄마한테 말해줄게. 그 순진한 말에 눈물이 더 쏟아졌어요. 이 아이는 정말 아무 죄가 없는데 어른들의 더러운 일에 휘말린 것뿐인데, 며느리와 결판을 내기 위해선 우선 손주가 이 자리에 있으면 안 됐어요. 고민 끝에 저는 손주를 제 친구 집에 잠시 맡겼고요. 아들 집에서 며느리가 돌아오기만을 기다렸죠. 그렇게 얼마나 있었을까요? 저녁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야 며느리가 돌아왔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는데 평소와 달리 얼굴이 굳어 있더라고요. 아마 그 남자한테서 연락을 받았던 거겠죠. 어머님, 준호는요? 내가 잠시 친구 집에 맡겨뒀다. 네? 대체 왜 그런... 그건 네가 더 잘 알지 않니? 그러자 며느리가 긴 한숨을 내셨어요. 어머님, 혹시 제 핸드폰으로 전화 받으셨어요? 그래, 받았어. 근데 그게 대체 뭐냐? 웬 남자가 우리 준호를 자기 아들이라고 부르던데? 며느린 당황하긴커녕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요. 뻔뻔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아, 그건 그냥 옛날에 카페 알바할 때 잠깐 알았던 오빠인데 그냥 장난으로 그런 거예요. 장난? 준호가 그 사람을 진짜 아빠라고 부르던데 그것도 장난이야? 내 아들이 가짜 아빠고 그놈은 진짜 아빠라던데.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잠시 당황으로 얼룩졌어요. 그건 아이들이 워낙 상상력이 풍부해서 이런저런 헛소리 많이 하잖아요. 그이가 워낙 일이 바빠서 애랑 못 놀아주니까. 준호가 그 오빠를 그때 한번 우연히 보고 마음에 들어 했거든요. 잘 놀아주는 삼촌이라면서 자기 아빠가 그랬으면 하는 마음에 그런 말을 했나 보네요. 제가 앞으로는 그러지 말라고 주의시킬게요. 며느리의 말도 안 되는 변명에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거짓말하지 마! 그게 말이나 되냐? 애가 아무리 철딱서니가 없어도 지 친아빠를 구별 못하겠어? 어머님,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드렸잖아요. 그래? 그럼 지금 당장 준호 데리고 병원 가서 유전자 검사부터 해볼까? 과연 우리 아들이랑 친자로 나올지 그놈이랑 친자로 나올지 한번 해봐? 그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새하얘졌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호소하더군요. 어머님, 제가 잘못했어요. 제발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지 말아주세요. 그 이한테만큼은 제발. 며느리가 무릎을 꿇고 빌어도 제 마음은 조금도 누그러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화가 치밀어 올랐죠. 지금 와서 빌어봤자 무슨 소용이야? 네가 한 짓이 뭔지 알아? 어머님, 정말 하룻밤 실수였어요. 그 이랑 결혼하기 직전에 옛날 남자친구를 우연히 만났는데 술 먹고 그만. 정말 단 한 번뿐이었어요. 단 한 번? 그럼 지금까지 그 남자랑 계속 연락하고 지낸 건 뭐야? 준호가 그 사람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도 단 한 번의 실수 때문이야? 며느린 말문이 막혔는지 그저 흐느끼기만 했어요. 낳을 때까지만 해도 정말 그의 자식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낳고 난 후에야 알았다고요. 그래서 더 무서웠어요. 그럼 그때 말했어야지. 왜 지금까지 속였어? 어떻게 우리 가족을 이렇게까지 우롱할 수가 있어? 그게 사람이 할 짓이야? 말하면 쫓겨날까봐 무서웠어요. 저 같은 여자가 어디 가서 의사 남편을 다시 만나겠어요? 딱 하룻밤 실수로 그걸 다 잃으라고 하는 건 정말 너무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계속 연락해서. 며느리의 파렴치하고 속물적인 말에 정말 화가 났어요. 진심으로 우리 아들을 사랑하긴 한 걸까? 의사가 아니었어도 이랬을까 싶더군요. 또 그동안 며느리가 절 하녀처럼 부려먹던 것도 생각나 속이 뒤집혔죠. 너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해? 난 준호가 정말 내 친손주인 줄 알았다.
남의 자식을 우리 집안 4대 독자라고 속여선 나를 개처럼 부려먹어 놓고는 내가 밤낮 없이 그의 기저귀 갈아주고 밤중 수유하고 아파서 응급실 뛰어다니고 그게 다 남의 자식을 위해서였다고? 며느리는 더욱 큰 소리로 울면서 제발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더 이상 들어줄 마음이 없었어요. 당장 핸드폰을 집어들고 아들에게 전화했죠. 민준아, 지금 당장 집으로 와.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직 퇴근하려면 멀었는데. 뭐가 됐든 당장 튀어와. 1분 1초라도 빨리. 네 와이프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야 해. 아니, 어머니 대체 무슨... 묻지 말고 당장 와. 안 오면 내가 지금 당장 병원으로 찾아갈 거야. 제 목소리가 얼마나 절박했던지 아들도 심상치 않다는 걸 눈치챘나 봐요. 알겠어요. 지금 갈게요. 아들이 급하게 집으로 오는 동안 며느린 계속 제게 매달렸어요. 어머님 제발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앞으로는 정말 잘할게요. 그 사람이랑도 완전히 끊을게요. 이제 와서 무슨 소리야? 네가 얼마나 치밀하게 우릴 속였는지 알겠어. 임신했을 때부터 계획이었지? 아니에요. 정말 아니에요. 그래? 그럼 왜 그 남자가 준호를 어떻게 그렇게 자연스럽게 지 아들이라고 부르는데? 왜 준호는 그 남자를 진짜 아빠라고 하고? 준호 말론 조만간에 우리 아들 버리고 그 남자한테 갈 계획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건... 며느린 좀처럼 대답하지 못하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벌컥 열리면서 아들이 뛰어들어왔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있더군요. 어머니 대체 무슨 일이에요? 며느린 여전히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고요. 뭔 일이야? 당신은 또 왜 울고? 아들이 당황해하자 저는 모든 걸 다 얘기했어요. 며느리 핸드폰으로 걸려온 낯선 남자의 전화, 손주가 한 말들, 진짜 아빠와 가짜 아빠 이야기, 며느리가 실토한 불륜 사실까지 한치에 빠짐없이 말이죠. 아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가는 게 보였어요. 뭐? 이게 무슨 소리야? 여보, 이게 정말이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며느리를 바라봤죠. 며느리는 아들에게도 울면서 매달렸죠. 여보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난 당신을 정말 사랑해서 그런 거야. 당신을 놓치기 싫어서 그랬어. 그러자 아들이 기가 막히다는 듯 헛웃음을 쳤어요. 그러니까 다 사실이라는 거네. 사랑해서? 사랑해서 바람을 피워? 사랑해서 다른 남자 자식을 내 자식이라고 속여? 아니야, 그게 아니라 정말 실수였어. 단 한 번의 실수였다고. 결혼 전 일이었어. 결혼 전이면 괜찮아? 그럼 왜 지금까지 그 남자랑 만나고 다닌 거야? 준호가 그놈을 아빠라고 부르는 건 뭐고? 화를 참지 못한 아들이 며느리의 뺨을 세게 갈겼어요. 저도 그런 아들을 처음 봤어요. 평생 순한 양처럼 살던 아들이 그렇게 화를 낼 줄이야. 이 여자가 진짜 날 완전히 바보로 만들었네? 아들은 흥분해서 며느리의 핸드폰을 집어들더니 통화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 남자에게 바로 전화를 걸었죠. 야, 너 당장 여기로 와. 여보세요? 누구신데요? 김민준이다. 네가 내 와이프랑 바람 피운 거 다 알았으니까 당장 와서 얘기하자. 아, 그게 당장 안 오면 내가 지금 네 집으로 찾아갈 거야. 동네 사람들한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다 알려버릴 테니까. 아들의 위협적인 목소리에 상대방도 어쩔 수 없었나 봐요. 바로 오겠다고 하고 전화를 끊더군요. 1시간쯤 지나서 초인종이 울렸어요. 며느리가 후들후들 떨면서 문을 열어줬는데 들어온 남자를 보고 저는 기가 막혔죠. 키는 크긴 했지만 말이 안 되게 말랐고 염색한 머리에 너저분한 옷까지, 얼굴도 술에 쩔어있는 것 같았고요. 손주가 그린 그림에서 본 안경을 쓰고 있었는데 정말 별 볼 일 없어 보이는 놈이더군요. 안녕하세요. 그 남자는 어색하게 인사했지만 아들은 당장 달려들 기세였어요. 너 뭐하는 놈이야? 전 그냥 뭐 직업이 뭐냐고? 지금 일 안 하고 있습니다. 백수네? 백수 주제 남의 여자랑 붙어먹은 것도 모자라서 뻐꾸기지까지? 아니 그게 전 만날 생각 없었는데 미경이가 계속... 그 말에 며느리가 도끼 눈을 떴어요.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을 해? 먼저 꼬신 게 누군데? 내가 꼬셨다고? 이제 와서 너 혼자 꼬리 자르고 도망가겠다? 뭔 소리야?
그냥 아무 말 말고 가. 여길 오란다고 오면 어떡해, 이 멍청아. 뭐 멍청이? 네가 지금까지 한 짓 다 폭로해 줄까? GCM이 이겨보겠다고 유산할 뻔한 척 거짓 입원까지 한 주제에 지금 와서 나만 나쁜 놈 만들려고? 그 말에 저와 아들이 동시에 경악했어요. 뭐? 유산할 뻔한 것도 거짓말이었다고? 제 물음에 상간남은 화가 났는지 계속 폭로했어요. 네, 이 여자가 얼마나 무서운 줄 알아요? 그쪽이 자기 맘대로 안 되니까 유산 위험이 있다고 거짓말한 거예요. 산부인과 의사까지 돈으로 매수해선 거짓 입원을 했다고요. 그러자 며느리가 왕 더 크게 울음을 터뜨렸어요. 죄송해요, 어머님. 그땐 저도 너무 화가 나서 그런 짓을 벌였다고? 그러자 그 상간남이 다시 끼어들었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여자 그쪽 욕을 얼마나 했는지 알아요? 늙은 년이 꼴도 보기 싫다, 언제 죽나 기다린다, 맨날 그랬어요. 전 그 말을 듣고 완전히 기절할 뻔했어요. 제가 그렇게 정성껏 돌봐준 며느리가 뒤에선 그런 말을 하고 있었다니. 제가 경악해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궁지에 몰린 며느리가 벌떡 일어났어요. 그리고는 상간남의 멱살을 잡고 욕을 퍼붓더군요. 미친 자식아, 그만 못해? 지금 대체 뭐 하자는 건데? 뭐 같이 죽자는 거야? 그래, 나 혼자 죽을 바엔 같이 죽는 게 낫지. 어디 지 혼자 쓱 꼬리 자르고 도망가려고 그래? 미친놈아, 나라도 살아야 네 새끼도 사는 거야. 준호 이대로 이 집에서 쫓겨나게 둘 거야? 어차피 내 새끼인 거 다 밝혀진 마당에 이 집에서 준호를 키울 것 같냐? 그냥 지가 의사 산모 자리 쫓겨나기 싫은 거면서. 야, 너 솔직히 말해봐. 진짜로 나한테 올 생각은 있었어? 당연하지. 그러니까 이 집 돈 빼돌려서 몰래. 며느리가 아차하는 얼굴로 뒤늦게 자기 입을 틀어막았어요. 하지만 이미 아들과 저는 다 들어버린 후였죠. 내 돈까지 빼돌렸어? 아니 여보, 그게... 미친 여자가 진짜! 분노한 아들이 또다시 며느리에게 달려들어 뺨을 때렸어요. 그리고 옆에 서 있던 상간남에게도 주먹을 날렸죠. 거실이 완전히 아수라장이 됐어요. 의자도 넘어지고 탁자 위 물건들도 떨어지고 저 역시 참다 며느리의 뺨을 갈겼어요. 이 못된 년아, 내가 너를 얼마나 정성껏 돌봐줬는데 나랑 내 아들을 이렇게 우롱했어? 뒤에서 욕까지 하면서.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죄송하면 당장 짐 싸서 나가. 우리 앞에서 사라지라고. 어머님 제발 그것만은. 며느리가 애원하는 사이에 상간남도 아들한테 얻어맞고 나서야 겨우 무릎을 꿇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저만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여자가 먼저. 닥쳐! 이씨. 더는 듣고 싶지 않으니까. 너희 둘 다 당장 꺼져! 이씨. 아들이 소리쳤어요. 결국 며느리와 상간남은 쫓기듯이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는 마지막까지 용서해달라고 빌었지만 저는 뒤도 안 돌아봤죠. 아들은 뒤늦게 저에게 눈물로 사죄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제가 그런 쓰레기 같은 여자한테 완전히 속았어요. 어머니만 괜히 저 때문에 그 고생을. 민준아, 네 잘못 아니야. 네가 알고 그런 것도 아니고. 아들이 어릴 때 이후 처음으로 제 품에서 눈물을 흘렸어요. 전 그런 아들을 안아주면서 마음속으로 복수를 다짐했죠. 며느리와 그 상간남을 이대로 그냥 놔둘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바로 흥신소를 찾아가서 둘의 뒷조사를 의뢰했어요. 그 남자가 어떤 놈인지, 빚이 얼마나 되는지, 다른 여자들도 꼬시는지 다 알아봐 주세요.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만 주세요. 일주일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는데 상간남에 대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어요. 도박빚만 5천만 원이 넘었고 며느리 말고도 다른 기혼 여성들을 여러 명 꼬시고 다니며 돈을 뜯어내고 있었더군요. 완전히 전문 사기꾼이었던 거죠. 저는 그 증거들을 모아서 그놈이 돈을 뜯어낸 다른 피해자들에게 알려줬어요. 그리고 변호사를 선임해 아들과 함께 이혼 소송 및 결혼 사기 소송을 진행했죠. 지리한 재판 끝에 그 상간남과 며느린 실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상간남은 다른 여죄까지 걸리는 바람에 좀 더 긴 형을 선고받아 아직까지 감옥에서 썩고 있고요. 며느린 집행유예를 풀려났는데 역시나 지고지순한 춘향이는 못 되는 것 같더군요.
그새 또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 살림을 차렸거든요. 하지만 그 남자 역시 쓰레기 같은 밑바닥 인생을 사는 건 마찬가지라서요. 반년도 채 못 살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다 하대요. 생활고로 손주도 보육원으로 보낸 채 말이죠. 제가 아무리 그 아이를 제 친손주처럼 키웠지만 다른 사람의 자식도 아닌 며느리 상간남의 자식이잖아요. 그 소식을 듣고도 차마 거들 수가 없었어요. 가슴 아프지만 외면할 수밖에 없었죠. 며느린 지금 시내 부잣집에서 식모살이를 하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화려했던 의사 사모 생활은 완전히 끝난 거죠. 명품 가방들도 다 팔아치우고 초라한 몰골로 남의 집 빨래나 하면서 살고 있대요. 반면 저희 아들은 좋은 여자 만나 재혼했어요. 같은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출신인데 얼마나 착하고 예쁜지 몰라요. 가정교육도 잘 받았고 무엇보다 진실한 사람이라는 게 느껴져요. 저한테도 얼마나 잘하는지 모른답니다. 지금은 둘 사이에 아들도 하나 태어나서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답니다. 이번엔 정말 저희 집안의 진짜 4대 독자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그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이 제 인생을 바꿔놨네요. 만약 그 전화를 받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도 다른 남자의 자식을 키우며 속고 살고 있었을 거예요. 며느리한테 계속 뒤에서 욕먹으면서 말이죠. 결국은 진실이 밝혀져서 다행이에요. 아무리 교묘하게 속여도 진실은 언젠가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부디 여러분은 저처럼 당하지 마시고 똑똑하게 사세요. 특히 며느리 들이실 때는 정말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건강하세요.